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그 촛불 반란의 카르마라고 잡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슬슬 그 경기가 나쁜 거를 이제 체감하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제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촛불 집회를 나갔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민주당을 찍었던 지방선거에서 그런 사람들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뭐 제 주변 지인만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심지어 택시 운전사 아저씨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경기가 이제 나쁘다는 게 이제 실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의 업보라고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타이틀을 잡았는데 옛날 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그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박근혜 탄핵 때 뭐는 할인해준다. 뭐 탄핵됐을 때는 뭐 축하 뭐 해가지고 몇 프로 할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사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때 당시에 왁자지껄 떠들고 그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붙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일베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도 그때 당시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주목을 하진 않았었어요. 이런 식당도 있냐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막상 돌이켜서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맞아 그때 이런 가게들 진짜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문재인 지지 선언 뭐 이렇게 해서 외식업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러니하죠. 그 자영업자의 그 대출 규모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실 굉장히 지금은 그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사실 그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뭐 전 정권, 전전 정권, 뭐 그 이전서부터 계속 그 대출량이 늘어나갖고 위험하다는 신호는 계속 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대출 그 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금리 정책이나 그 다음에 대외 외교 정책을 하냐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고집스럽게 그 대학교 때부터 했던 그 주사파 교육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반미를 외치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국민 경제가 망쳐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정치인이라는 것은 적과의 동침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과도 제의를 하는 건데 이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만나고 뭐 김정은이랑 악수한 거 이런 걸 갖고 성과라고 얘기하지 그 과정 속에서 주변 국가와 관계가 나빠져서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거는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자, 이거는 그때 당시의 동영상인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평론가님 먼저 네. 5월 고용동향 수치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사실 저도 처음 보는 숫자라 저도 경제부에 오래 있었던 기자입니다만 그런 숫자를 본 건 사실 처음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뭐 그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치였고요.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만 해도 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자릿수는 저도 처음 보는 숫자라 경제부총리가 충격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도 노무사님은 또 생각이 조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뭐 항상 현장에서 이제 사업주분들이나 이제 근로자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었고 상반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솔직히 굉장히 좀 나빠지고는 있구나는 정도는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결과는 그야말로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이게 그 TV 토론이 있었는데 충격적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래 자영업자들의 대출이라던가 영업 불황은 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전 세계적인 지금 불황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약하고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생기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이거를 심화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자영업자들 뭐 후회해봐야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이란 건 조선시대의 무슨 도덕적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서양 국가들이 개항을 하고 아시아랑 만나고 전 세계랑 그 세계의 시장을 열었을 때는요 도덕 정치한 거 아니에요.
무역하자고 개항한 거 아닙니까? 개항의 목적이 뭐예요? 무역이지. 물건을 사고 팔고. 바로 비즈니스적인 사고방식에서 서양인들이 접근을 했고 오늘날 서양 국가들이 그러한 헤게모니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유교적 도덕정치를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꾸 현실이랑 어긋나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여야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고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더구나 이 현실적인 시각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주의 시스템을 또 신봉한다? 진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연평균 증가율 1990년대에 12%에서 2000년대에 가면 2.8%, 2010년대에는 1.7%로 급락하면서 1인 가구 증가에 저성장, 최저임금, 인상 겹쳐 급격한 퇴출 막아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저출산에 지금 불황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2013년에는 2.9%였다가 2014년에는 1.9, 2015년에는 2.1, 2016년에는 2.3 등 2% 내외를 내리고 있어요.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을.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취업자. 이건 2018년 5월 기준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도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 전부 다 그 돈을 버는 것과 관계된 것들은 죄다 마이너스로 가고요.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공공행정만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러시아가 그런 경우인데 러시아가 지금 그 서방 국가들이랑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어떤 상태냐면요. 경제 제재를 서방 국가로부터 받다 보니까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팔긴 파는데 기름값이 떨어져서 잘 수익이 안 난다던가 아니면 다른 해외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던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업 같은 거는 전부 마이너스로 가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게 뭐냐? 바로 공공 서비스 행정입니다. 우리나라랑 지금 똑같아요. 이 일이 왜 발생했겠어요? 즉 외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우리나라 실업자의 그 어떤 패턴의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교 실패 때문에 나타나는 실업률이에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600만 원 선 떨어졌죠. 물론 이건 6월 20일 기준입니다. 또 변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주식 한번 봐볼까요? 이 주식 보시면은 외국인 지분율이라고 있어요. 이 보시면은 그 외국인 지분율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월 29일서부터 6월 20일까지의 그래프인데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다 팔고 해외로 떠날 때 그러면은 그 주식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떨어지지 않고도 뭐 완만하게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폭락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샀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에도 보시면요. 전부 기관 투자자들이 샀다는 게 그래프상에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주식시장도요.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그 공백을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메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외환이 고갈됩니다. 이거 왜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나가겠어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순서가 외국인 투자, 기관, 개인이에요. 왜? 그게 투자 액수거든요. 액수. 우리나라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한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지.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세계 경제 불황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요인이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요. 외교 실패예요. 중국하고 친한 나라는 모토를 키워주냐.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OECD 선행지수라는 게 있죠. 이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경기 선행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2월 28일인가 그때서부터 제가 그 한창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움직임이 대세일 때 막 그때 제가 강의하면서 그 민주당 비판하고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역사 강의로 처음 유튜브 시작해서 모아놨던 팬들이 그때 와장창 빠져나갔습니다. 한 7, 80%가 빠져나갔어요.
그때 제 입장이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하고 똑같았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소리 하게 되면 내가 기껏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 그 다음에 유튜브 고객 다 떨어져 나간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해버렸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 고객 수가 아마 44,0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제 역사책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10중 8구는 다 좌파예요. 그리고 제 역사 강의 마찬가지. 가끔씩 그 몽골에서 유학하면서 제 유학비를 제가 한국에 와서 강의해서 번 돈 갖고 생활비라던가 그 다음에 그 학비를 내는데 조달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박근혜 탄핵을 비판하는 얘기를 해버리게 된다면 저 사람들은 다 나에게 적이 될 것이고 그동안 나에게 줬던 후원금이 다 끊길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각오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더 잘 됐습니다. 이게 그 국가 정치라는 건요, 소신을 갖고 나가면요 결국 이깁니다. 흔들리면은 져요. 그런 것도 이런 거에서 알게 되는데, 어쨌든 결국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나빠졌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하고 그 할인해준다고 했던 그 자영업자들은 결국 자기들 손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린 꼴이 된 거예요. 결국 그 업보는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국제유가 이제 또 올라갑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번엔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러시아랑 미국이 만날 겁니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러시아 가가지고 철도 사업 때문에 만났죠?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거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산업이라고. 러시아랑 미국이 친해지면 유가는 제가 80불을 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시아 대통령 간에 어떠한 회담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올지는 국제유가를 한번 그 결과를 보자고요. 그리고 달러가 제가 저번 주에 방송했던 것보다 지금 또 올라서 또 1120원이래요. 이건 제가 어제 새벽인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6월 28일 새벽 1시인가쯤에 아마 그 유가일 겁니다. 1120원이에요. 제가 저번에 베트남 갈 때보다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발생한다고 제가 한 작년 4월, 이번 올해 3월인가 4월서부터 떠들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이거 제가 그 달러 가치가 약해졌다가 갑자기 강해지기 시점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외교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외환 보유고 바닥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 자본 지금 떠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유가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달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거 얘기하고 나서 5월달인가 6월달에 달러가 더 약해지니까 그때 엄청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 많아요. 카르마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측도 못했죠. 그때 어떤 분 110원인에 샀을 때 고민했다 그러는데 이제 120원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시려면 지금 파셔도 돼요. 예. 저는 그때 1050원일 때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더 관망하고 있죠. 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외교를 더 말아먹을 것이고 우리나라 내수 산업을 더 망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는 더 귀해질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1년 동안 그래도 조금 무탈하게 왔던 이유는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실었던 내용인데 초과세서 60조는 박근혜 정부 덕분이랍니다. 즉 뭐예요? 문재인 정권은 자기가 탄핵시킨 정권 점령한 다음에 그 전리품으로 돈 뺏어갖고 그 돈 갖고 여태까지 국민들 퍼준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그 쇼맨십 그런 거 있죠. 인기 좋은 척하면서 내가 국민을 위해 합니다 하고 퍼준 것들, 이게 다 누구 돈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돈이에요. 남의 돈 갖고 생색 다 냈죠. 그것도 너무 세게. 이제 돈 없네. 어떻게 할 거예요? 세금 올릴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발생하려고 하고 있죠. 벌써. 앞으로 세금 올리기 전에 공공요금부터 올라갈 겁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전기세예요. 왜? 원자력 발전도 다 폐쇄됐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문재인 하죠. 어쨌든 국제 질서는 냉혹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감성적인 그 정치관 그리고 국제관이 결국 여러분들을 어떻게 망치든지 앞으로 남은 3년 한 6개월 동안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수뇌가 만나가지고 이번에 비핵화 문제로 회담을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중국이 또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늘 그 밖에 나가서 강의하는 거지만 왜 우리나라 보수단체 쪽에는 아직도 반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 증가하지 않느냐 한 겁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했어요. 과거에는 진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반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태극기 부대. 하지만 태극기 부대 중에는 지금도 반중을 이야기하지 않는 부대가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재원을 갖고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태극기 부대를 어떻게 미국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싶으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문재인 정권은 쓰러질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앞으로 민심이 계속 떠날 겁니다. 많은 실정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혹시 압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그 생기게 되는 구심점은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무리들이 죄다 친중파라면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환관과 같은 무리들이 죄다 박근혜 이름 팔아가지고 친중 정책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안 돼요. 이러면은 다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친중 정치인들 색출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한국은 그 트럼프랑, 그러니까 미국 회담 이후에 판문점 남북선언 이행 전방위로 확대한다 해서 무슨 내용들이 나오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남북 출입국 사무소도 만든다 그러고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그 다음 현대화 산업 이런 거 개성 공간 얘기하는 거겠죠. 등등을 하겠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미국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공동선언문 있죠. 제3항에 나오는 비핵화를 할 때에 그 판문점 선언에 입각해서라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은 여기 제가 보여드리지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는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대한 아직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치국물부터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게 되면요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금이 올라가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고 우리나라의 외환 자금이 줄게 돼 있어요. 미국은 간접적으로 자금줄을 끊어버리면 돼요. 명분은 많습니다. 관세 인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 빠져나가서 코스닥을 붕괴시키는 방법이 있고 기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대북 제재를 했는데 국제법을 어겼다 해갖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압박을 가할 게 뻔합니다. 결국 이 주사파 정치인들의 그 친북적 이데올로기가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이데올로기의 노예는 현실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판문점 선언을 미국에서 얘기했던 이유는 북한의 그 철도 개발이라던가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판문점 선언에 있는 비핵화를 실현하라는 의미로서 집어넣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적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강경화 외교장관 지난 18일 직접 브리핑에 나서 한국은 연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다 미 백악관이 같은 날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정전협정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비핵화지 앞에 경제교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 그런 식으로 세뇌시키려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진핑도 그 종전선언을 지금 보류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종전선언은 지금 한국에서도 얘기를 했죠. 근데 한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종전선언을 보류해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중국한테 뒤통수 맞은 거예요. 왜? 한국은 이때를 얼씨구나 기회답시고 지금 막 접근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하지 말자 그러죠. 왜 그러냐?
북한하고 미국이 무슨 밀담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둘이서 그 종전선언 해버리게 되면은 중국이 손해볼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즉 북한이 친미로 돌아설 수 있다예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종전선언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거는 나중에 중국도 포함이 된 3자 회담 때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요, 전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계산과 셈법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이 그 미북 정상회담, 그다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시진핑을 김정은이 3번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얘기했죠. 김정은이 뭐라 얘기했냐면, 김정은은 연설에서 오늘 조중이 한 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 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조중 부당 두 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거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북한은 지금 현재 양다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도 붙었다, 중국 쪽에도 붙었다 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파워게임 속에서 뭔가 국익을 얻어내려는, 북한의 국익이겠죠.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만 빼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만약에 김정은이 친중을 할 경우에 경제특구도 만들고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통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죠. 그때 김영철이랑 그 북한 그 사절 따놓았을 때 뉴욕의 그 마천루를 보여주면서 이게 미래의 북한이다 라는 식에서 경제개발에 대한 보장을 해줬죠. 시진핑도 좀 똑같은 제안하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붙으라 하면서. 물론 선택은 김정은의 몫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어떠한 선택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북한이 중국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남한 사람이니까. 그래야 전통적인 우방 관계가 유지되면서 우리는 원래 시나리오대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제거하는 시나리오가 가지, 이게 김정은이가 미국 쪽으로 붙으면 머리 아파지는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미국에 붙는 순간 우리 남북 통일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국, 북한과 국경 문제에서 우리를 돕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현재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경제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경제 제재를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 제가 여러 강의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이슈하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접근할 때 미국의 진짜 큰 속내는 바로 중국 견제다. 따라서 김정은이 중국이랑 손을 잡는다던가 경제 교류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그 중국이 그 비핵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하는 거, 이런 거냐 사실 미국이 원하는 바예요.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미국이 중국을 합법적으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